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56회째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디어 정책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내셨고 현재 변호사 활동하고 계시는 이인철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 미디어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관련 입법안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요. 특히 최근에 뭐 가짜뉴스라든가 가짜뉴스 규제라든가 뭐 포털 규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그다음에 KBS 수신료 문제, 방송 규제 완화, 미디어 진흥 정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러한 미디어 관련 입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미디어 정책의 현안이 무엇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러한 입법안,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미디어 정책 쟁점과 방향입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현재 21대 국회에서 6월 15일까지 상정된 미디어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 정책의 현안과 쟁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뭐 민주당 발의의 소위 말하는 언론 개혁 법안들인데 그 법안을 통해서 일단 미디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뭐가 쟁점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정책을 받아보려면 일단 지향하는 가치라든가 정책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갖고 있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향하는 가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 언론 자유가 또 여러 형성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디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표현의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지향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정책의 얼개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미디어 정책 3분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어의 변천에 따라서 정책성이 바뀌었죠. 우편 통신 가치 자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전달 수단만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 통신 같은 경우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텍스트, 신문, 뭐 잡지, 출판의 정보를 담고 있는 미디어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겠고, 방송 매체에 들어와서는 소위 말해서 주파수의 희소성이라든가 뭐 전파의 침투성 관점에서 규제 체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라는 것이 미디어 중에서 가장 이제 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매체에 있어서 뭐 방송 허가라든가 소유 규제, 방송 내용 규제부터 시작해서 시청자 보호까지 아주 촘촘한 그런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이 방송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디어 정책이라는 것이 미디어 출현과 발전에 따라 아주 생성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세 가지 기존 정책들은 과거의 정책들의 지향점이고 미디어 변화의 시대가 왔죠. 소위 뉴미디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보의 저장, 송신, 정보 처리 관점에서 보았을 때 컴퓨터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컴퓨터 자체를 메타미디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개별적인 컴퓨터가 네트워크, 인터넷과 연결됨에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개인이 컴퓨터 자체가 하나의 미디어가 되고 그 개인이 정보통신망 연결을 통해 가지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또 소비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앞에서 봤던 미디어 정책의 근본적인 근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어떤 변화의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닥쳐 있는 미디어 정책의 문제라는 것이 그런 미디어가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바라보는 닥치는 문제들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의 정책의 문제들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안들도 보면은 제가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두 가지는 미디어 변화 상황에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 뭐 공영방송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콘텐츠 문제, 표현의 자유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기 제가 법안 표시를 해놨는데 앞부분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법안 숫자고요. 21대 국회 들어와서 법안 숫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법안명입니다. 근데 법안명칭은 약어입니다. 약칭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안명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이름은 이제 대표 발의한 의원들이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법안 요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디어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되는 것이 이제 콘텐츠 문제인데 대표적인 법안들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짜 뉴스 규제 법안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보통신망법 그 위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가짜 뉴스 개념을 정의하고 삭제 의무 또 삭제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가짜뉴스 논의, 법안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났듯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과연 가짜뉴스가 무엇이냐라는 그 개념정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제를 한다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뽑아놨는데 이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제 규정한 법안입니다. 실제 손해액보다 3배 내에서의 손해배상액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정착내양 같은 경우는 악의적이라는 요건도 추가가 되고 있죠.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뭐 영미법상 보상제도로서 우리에도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공정거래법이라든가 뭐 제조물체법 같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거대 기업과 소비자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특수성에서 이것들을 법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언론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영세 언론도 많고 또 신문 같은 경우는 지능으로 나가는 측면이 많은 상황에서 징벌적 배상이라는 것이 언론의 과다한 부담이다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는 여기서 반발하고 있고 사실 이 법안 때문에 소위 말해 언론개혁 법안이라는 것들이 언론의 반대로 사실 더 이상 진전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보는데 그 하단의 방송통신위원회 페이지로는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 4월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으로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원래 언론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검증을 할 수가 없지만 사후적으로 방송과 통신에 있어가지고 사후적 심의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주로 보면은 뭐 도박이라든가 마약, 음란물 같은 걸 규제하기 위한 사후적 심의를 하는 기관이죠. 근데 방통통신심의회가 뭐 논란이 많이 있듯이 사실상 정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야 추천을 구성하기 때문에 심의에 있어가지고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문제제기가 많아서 폐지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논의였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은 최강욱 의원이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을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원 폐지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이제 일반 신문 같은 언론, 신문 포함해서 인터넷 다 포함한 일반 언론 내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언론 중재 제도를 심의기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 방송 모두 다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언론 위축 효과라든가 자기 검열 효과로서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좀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징벌적 배상제는 그 앞서 본 그 내용과 같고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폐지로는 뭐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죠. 지금 민사상 배상으로도 충분한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까지 하는 거는 외국에도 입법례가 많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시대에 있어가지고 누구나 표현의 행사를 표현하는 그 상황에서 형사 문제가 상당히 증대돼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사상 배상으로 충분하고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폐지된다는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의 두 번째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이제 포탈 규제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신문을 포털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고 직접 신문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포털에 종속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포털에서의 뭐 순위라든가 그런 걸 내용에 있어가지고 편집을 포털에 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해가지고 공정성 논의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포털 규제 법안이 최근까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알고리즘 제출 의무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뉴스만이 아니라 검색 결과에 있어까지도 이것이 이용자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 포털을 과기부 장관이나 방통위원장한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두 번째 법안이 이제 최근에 나온 김남국 의원 신문진흥법인데 요거는 조금 다르게 뉴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뉴스만을 대상으로 기사 배열 방침과 기준 같은 것을 공개하도록 하고 뉴스 포털 이용자 위원회를 둬가지고 그러한 공개라든가 그 내용을 검증하고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난 6월 15일 날 나온 이제 김의겸 의원이 난 신문진흥법 개정안인데 여기는 좀 더 다른 것이 기사 제공 방법을 아예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의 편집권 자체를 배제를 하고요. 포털이 기사를 낼 때는 독자가 검색한 결과를 내거나 아니면 언론사가 제공한 것만 내도록 그러니까 아예 편집권을 없애고 한정해서 기사 제공 방법 자체를 완전히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법안을 보면 결국은 포털 자체의 공정성을 시비를 걸어서 포털 자체를 이제 통제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포털과의 관계가 언론과의 관계가 언론사와 포털 간의 관계에서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 또 편집권 자체를 왜 굳이 정부가 이렇게 간섭을 해서 이것들을 좌지우지하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뉴스 서비스 제공자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언론으로 아예 규정돼 있어서 편집권 행사는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충분히 언론으로서 언론중재법상 책임도 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뉴스 제공에 있어서는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언론사 협의를 해서 기사 배열 같은 것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뉴미디어 근거 입법 마련으로 인한 그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법안은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영상지능기본법이 뭐냐면은 OTT, 뉴플렉스나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영상 콘텐츠 자체를 영상지능기본법에 담아서 문체부가 규율하겠다는 그런 거고요. 방통위도 올해 초에 그 신년 업무 계획으로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안을 만들어서 방송 체제, 방송법 틀 안에서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방통위 소관이 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과기부도 OTT 관련한 법안을 앞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 개 부처에서 뉴미디어에 대한 근거의 어떤 소관 부처가 되는 근거 법령을 이제 만드는 그 입법 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뉴미디어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텍스트, 영상, 정보통신비를 통합하는 통합적인 거버넌스가 이제 앞으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법안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방향을 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시청자, 수용자와의 관계에 관련해서 지금 논의되는 것들은 뭐 미디어 리터러시를 뭐 제고해야 되겠다,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논의들 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보신 게 이제 미디어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상황에서의 어떤 가짜 뉴스 문제라든가 포털 문제들이 나와 있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영방송 체제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배구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당 측에서는 정필모 의원법으로서 방송법, EBS법, 방통위법, 방문진법이 있는데 후보 이사나 사장 추천할 때 선임 절차에서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라는 걸 두는데 100명 정도로 해서 3년 임기로 해가지고 방통위가 임명하는 안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박성중 의원안 우리 야당 측에서는 나온 안은 종래 여당이 과거 2016년도에 제안했던 그 안들을 이제 거의 뭐 그대로 해서 이사수를 13인으로 늘리고 여야 7대6 구조로 하고 뭐 사장 선임 추천위원회를 두고 특별다수제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느 쪽으로 가나 지금의 구도에 있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언론노조가 방송사 자체를 완전히 민노총사나 언론을 장악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황이고 누가 바뀐다 한들 그것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추천위원회를 두거나 이렇게 사장 추천제를 구성해가지고 특별자수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사나 사장 선임 절차가 그때그때 어떤 정치적인 논란에 정치 이벤트하는 그런 우려가 상존하는 그런 상황인 것은 여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8월 달에 KBS, MBC 이사 이제 선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법안은
통과는 안 시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S 수신료 문제는 뭐 얘기가 많이 되어 있던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수신료에 대해서는 과거 20대 국회에서 폐지론부터 해가지고 분리징수론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수신료 자체를 감독하는 공영방송 뭐 재정위원회 같은 거를 두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수신료 자체에 뿐만 아니라 수준료 자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한 감독 기구로서 두자는 그런 안이 있고요. 최근에 그 전해숙 의원 안이 나온 거는 공영방송 수신료 의원회라는 걸 두는 안인데 이거는 그냥 인상 결정만 하는 기구로서 국회에 두는 기구이기 때문에 특별한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신료에 대한 감사를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공영방송 체제에 있어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개편 논의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현재 공영방송 체제라는 것이 2000년도 김대중 정부 때 통합방송법안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체제, 공영방송 근간의 상업방송 혼성 체제를 그대로 20년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더 오래 가면은 사실 KBS, MBC라는 체제는 80년대 언론통폐합 당시 만들어진 그 체제가 거의 40년 가까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에 사실 방송이라는 것이 지상파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사실 영향력을 상실했고 또 경쟁력도 상실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본이 공적 자금이 투자하는 공기업 유사하게 그렇게 유지되는 상황은 일단 경쟁력 상실 면에서도 좀 재고해봐야 되는 체제 자체의 개편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공영방송법 이런 걸 자체를 아예 만들자. 그러니까 기존 방송을 두더라도 공영방송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공영방송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공영방송을 제공하는 그런 공영방송에다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자. 이런 안이 하나 있고요. 공영방송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두어서 공영방송과 그 밖에 뭐 다른 그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매체들을 관리하자는 이런 그 밖에 나오는 얘기들은 최근에 뭐 저 교통방송 김어준의 그 편파방송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 지원받는 각종 매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매체들을 어떻게 다시 공정성을 회복하게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거시 미디어 관련해서 가지고 규제 완화, 지능 정책, 미디어 자율성에 관한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방송 그 기본 전통적인 미디어 3법에서 보셨듯이 신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규제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고 방송이 이제 규제법이었는데 신문이 노무현 정권 이후부터 그것이 지능 영역으로 거의 편입이 돼가지고 지금 각종 그 지능 기금을 통해서 지능을 받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에 관련해 가지고는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규제 완화로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방향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밖에 신문을 비롯한 지능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존의 지능이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자는 그런 두 가지 논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분야 규제 개혁은 방송법 자체가 워낙 촘촘한 규제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 조건 완화라든가 뭐 방송 평가제라고 매년 1년마다 하는 것이 인허가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자는 아니나 뭐 방송 소유 규제 완화, 각종 편성 규제 완화, 뭐 미디어 랩 제도께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와 있고 국민의힘에서 작년도 총선 공약으로 방송사 소유 규제 완화를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능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 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방송은 또 방송발전기금들 그런 정부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레거시 미디어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특히 신문이 더한데 사실은 어떤 이런 그 지능기금에 의해서 유지하는 거는 정말 그 오히려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신문의 독립성, 자율성에 치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능 정책들은 한번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거기 미디어 바우처법이 최근에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은 최근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는데 요지는 저겁니다. 그 신문을 바로 그대로 지원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바우처를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우처가 재밌는 게 4분의 1은 마이너스 바우처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 집계를 해가지고 그 집계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지능 대상에 있어서 그를 순위를 정할 때 참조하자는 것이고 바로 미디어 바우처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정부 광고법에 있어 가지고 기존의 ABC 제도 대신에 이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가지고 홍보 매체, 정보 매체 지원 선정할 때 그걸 이용하자는 그런 아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성위원회 편집위원 논의가 있습니다. 신문진흥법 개정안에서 신문 종사자의 편집권을 인정하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신문의 발행 주체는 발행인이죠. 발행인이고 편집인을 두고 편집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신문의 기본적인 논조라든가 내용, 방향을 정하는 건 발행인인데 종사자, 그러니까 사실 뭐 노조가 되겠죠. 종사자의 편집권을 동등하게 인정해서 발행인에게 있던 편집권을 편집위원회 종사자와 같이 구성한 편집위원회에 이관을 해서 편집위원회 설치하면 우선적으로 언론진흥기금에 지원을 혜택을 주겠다. 이수진화는 만약 설치하지 않으면 진흥기금 지원을 제한하겠다. 이런 안입니다. 바로 여기 따라서 방송법에도 같은 규정을 이제 두자는 것이 이제 방송법상 그 개정안인데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방송편성위원회는 지금 사실상 지난번 그 방송사 그 제어가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입법으로 명문화하자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디어 정책의 과제 여태까지 보셨던 걸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 콘텐츠, 가짜뉴스를 비롯한 콘텐츠 문제, 그 다음에 포털 관련된 뉴미디어 시대의 과제 문제는 미디어가 막 변화되는 상황에서 전개되는 논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의 방향을 좀 기다려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제도로 충분히 이 부분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고요. 포털 같은 관련 논의들에 있어가지고 좀 더 이런 포털과 언론사의 관계들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 부분을 접근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도출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상 이 두 가지 부분이 언론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더 쉽게 이제 여론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마치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서 논의를 전개될 것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섣불리 어느 한 체제에 이것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뉴미디어를 아까 방송통신위원회 안처럼 방송법을 근간으로 하는 그 체제 안에 집어넣으면은 뉴미디어 자체가 완전히 어떤 방송법 어떤 규제 체제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게 되거든요.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 얘기한 레거시 미디어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논의가 집중되고 개혁을 할 실천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영방송 체제가 워낙 오래된 낡은 체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해서 도태되어가는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공기업 그냥 계속 지원을 살려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면 문제는 이제 너무 이제 정치적인 눈치를 보다 보니까 공정성 시비도 크게 계속되고 개선될 여지도 전혀 없겠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 그리고 또 실질적인 공정성 부분을 위해서는 이런 레거시 미디어 문제를 사실상 좀 짚고 넘어가고 좀 중점을 두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가 밑에 써놓은 것이 미디어화라는 개념을 얘기를 있는데요. 사회 제도와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 미디어가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추동한다. 그러니까 미디어 기술이 일상에 침투해서 모든 실천이 미디어화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치의 미디어화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미디어 변화는 기술 변화에 따른 것인데 그런 미디어의 형식, 그 기술이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고 있죠. 특히 뭐 뉴미디어 관련해서 실은 몇 년 전에 이 종편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큰 변화. 그런데 이제는 뭐 지금은 아시다시피 뉴미디어 뭐 이런 미디어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미디어가 공영방송보다 더 많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변호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미디어 문제는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하는 거, 헌법에 나와 있는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최근에는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이 행복 추구권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호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20개 이상은 지금 현 정부에서
이런 미디어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를 위한 규제 그물을, 특히 이 촘촘한 규제 그물을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것이 과연 우리가 국민들의 알 권리와 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또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행복 추구권의 문제,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말씀을 듣고 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감사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발제 참 잘하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병방송 신백훈 방송의 신백훈입니다. 오늘은 각별히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아예 폐지입니다. 공영방송의 아예 폐지. 현재 한국인의 교양 수준, 정치인으로서는 이거는 공영방송은 절대 시기상조이다. 어느 정치권이 잡든. 그래서 그냥 상업방송 하라는 겁니다. 그냥 상업방송으로. 그래서 저는 KBS를 골비어스라고 그럽니다. 골비어스. 골비어스가 말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연간 6천억이나 시청료가, 그것도 옛날엔 시청료 징수권자들이 다니면서 지금 전기로 해서 들어오는데 어느 골비어스 직원들이 열심히 시청자 평가를 받으려고, 광고주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냐 말입니다. 연간 억대 이상 연봉이 60%라가 60%가 아니고 50%이다 하는 그런 수치심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골비어스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아니고 국민들을 죽이는 방송이죠. 그래서 좌파 선전을 하든지 탄핵 방송을 하든지 방송 내용에 책임만 지고 그 광고 수익으로만 살도록 해야 되지. 그리고 가짜 조작 방송, 여론 조작 방송을 하는 신문이나 방송은 바로 폐간이 된다. 폐간. 세상에 5.18 관련 방송 올리면 다 삭제해버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폭행범은 전자팔찌 채운다면서요. 가짜 오보 방송, 여론 조작한 방송 그 종사자는 팔찌라도 채우는 그런 엄격한 벌을 해야만이 되고, 바우처 지원, 예산 지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강력 지원하고, 그러지 다른 거는요 다 우리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창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인철 변호사님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 노영 방송이죠. 노조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방송의 논조도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고 특색도 없고. 먼저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너무 지나치다. KBS, MBC, EBS, KTV, OUN, 아리랑TV, 서울시정TV, 교통방송, YTN, 사이언스TV, 이렇게 공영방송이 많아요. 미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방송들이 거의 상업방송이죠. 거의 공영방송은 거의 없죠. NPR 같은 거 존재감도 별로 없는 거. 영국 BBC 하나 있고요. 일본 NHK 하나 있습니다.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다 없애기는 조금 하고, 정말 KBS 하나 정도 놔두고 다 민영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미디어를 하나의 언론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은 미디어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이걸 OTT 같은 것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류를 콘텐츠로 해갖고 전 세계에다가 우리 한류를 직접 우리가 넷플릭스처럼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채널도 하나 없잖아요. 그게 미디어 산업이 너무 규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산업도 민영화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전 세계에다가 직접 팔아먹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거는 민간 자본이 투자돼 갖고 민영화가 될 때 가능한 거죠. 공영방송 체제로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없고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양진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사회를 여당, 야당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뭐 7대 6인가요? 뭐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 많은 그 신문방송학과 교수들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그 이사회를 정치권에서 개입을 하지 마라. 지금 뭐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뭐 그다음에 사장 선임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아예 그냥 정말로 뭐 학자들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독일식 모형으로 가라. 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발표자가 중간에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셨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냥 표현만 하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럼 구체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뭐 가짜 뉴스를 걸어내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것을 가르치는지 등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혹시 뭐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재석 교수님 말씀이 공영방송 이제 정치적인 중립이 하기 위해서는 여야 추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개입을 하지 말고 뭐 학계라든가 시민단체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재 법에 여야 추천이 법에 있는 건 아니죠. 법에 있는 게 아니라 관행상 되어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학계라든가 시민단체 자체가 정파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정파적으로 분열된 상황 자체가 문제지, 예? 이게 어디서 하느냐가 에 따라 결과 차이가 안 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필모한 그 방송국 개정안 같은 데 보면은 국민후보 추천위원회를 둬가지고 여러 명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좀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뽑자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런 후보 추천회 구성 자체가 방통위에서 하게 되면 역시 정치적으로 구성이 될 거고 다양한 사회 각국에서 온다고 외곽은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가지고 사회 자체가 정파적으로 여야 딱 분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화되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한다도 국회가 사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추천하는 건데 예? 이 정치 상황 자체가 편파적으로 갈라진 상황이 문제인 것이지 어디서 추천하는 거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유럽 같은 독일도 그렇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조금 좀 범위가 넓게는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이제 제1공영방송 ARD라고 있고 제2공영방송이 체데프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방송평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사진이 한 70명 정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 각기로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종교계 지역, 학계, 뭐, 거기는 뭐, 그런 아주 다양한 사람들 구성돼서 좀 더 그걸 구성을 넓히면, 말씀한 대로 조금 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전체적으로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아니고, 우리 사회 자체가 정파적으로 분열됐다는 그런 상황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한다는 것이 이제 안으로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제가 여기서는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뭐 교재를 만들고 그 미디어 학습 센터를 두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법안들도 나와 있고요. 현재 뭐 여러 미디어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것이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시민교육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반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앞으로 좀 그 법안이라든가 마련되고 좀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최창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공영방송 관련해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민영화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가 저거거든요. 방송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제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송출, 최종 그러니까 도달까지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큰 덩어리죠. KBS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전체 매출이 1조 한 4천 얼마였는데 그중에 수신료 비율이 6,700억인가 되죠. 그러니까 거의 한 46% 정도 됐는데 순이익이 한 600억 정도밖에 못 냈습니다. 광고 수입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그거는
KBS의 아주 현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워낙 덩치가 큰 조직이고 구조이기 때문에 이 경쟁력 자체가 힘들고, 그러니까 광고 수입 자체가 지금은 방송 광고에서 인터넷 완전히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을 어디서 잡냐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 판매 수익으로 사실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가 안 나면 큰 적자를 보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 큰 덩치의 공영방송을 민영화가 좀 불가능한 게 그 큰 덩치를 매입할 사람이 없고, 또 아시다시피 노조가 장악한 노용방송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뭐 누가 감히 이렇게 인수하려고 하지 않을 그런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 말씀하신 미디어를 산업화한다는 건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뉴미디어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체제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방송법 체제로 이걸 들어가게 된다면은 규제 틀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겠죠. 사실 지금 상태에서 조금 어떤 규제를 없는 상황에서 좀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발전에 있어가 좀 동의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좋은 정책 관련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미디어 이거 얘기하려면은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은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뭐 가짜 뉴스, 그다음에 경쟁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미디어 산업조차도 최신 인프라를 갖춰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많이 얘기하는 뭐 AI라든지 클라우드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안 하신 게 이상하고, 우리나라 AI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미디어의 이 산업의 경쟁력,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이런 요소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런 걸 갖고서는 경쟁력을 정말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겠느냐. 다른 나라는 미디어에 대한 인프라를 막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습니다. 제가 뭐 기술은 잘 몰라서 기술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AI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지금 이 문제 갖고 논란이 벌어진 게 사실 포털의 그 알고리즘 문제죠, 사실은요. 그 알고리즘을 제출해라 마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어떤 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 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서 막 따라 붙어가지고 이거를 정책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진행되는 방향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은가. 저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한 것이 당시에 정책 관리들이 반도체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반도체 산업이 발전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조금 진행되는 방향을 보면서 일단 사적인 회사들이 어떤 진행된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변호사님 발제하고 약간 동떨어진 건데요. 최근에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회고록을 판매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 4년 전인가 전두환 회고록 판매는 또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질문 드리고요. 제 코멘트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언론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언론을 완전히 재갈을 물려서 이 정권을 영속화하려고 노조를 다 언론에다 침투시켜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 또 웬만한 언론 회사들을 재정을 다 컨트롤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해서 사실상 제가 보기엔 일반 국민들이 언론에 거의 세뇌를 받는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건전한 판단 능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저는 조중동 얘기하는 보수 언론도 굉장히 변질이 되고 언론인의 사명을 벗어나서 일탈을 하고 있다. 뭐 탄핵에 가담을 한다든지 뭐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여도 한 줄 보도를 안 하는 이런 언론은 기본적으로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고, 결론은 이게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안이 이념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권력의 교체로서 정말 국가를 건전한 언론에 있어서 불편부당하게 끌어가는 기본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권 담당자들이 들어와서 언론을 제대로 이 자유민주주의에 맞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거의 뭐 회생불능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제 질문하고 또 코멘트에 대해서 변호사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예. 네, 좀 뭐 회고록 관련해서 뭐 제가 뭐 여기서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이제 뭐 의견 제가 듣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이 굉장히 왜곡돼 있고 언론인들이 이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제 그게 참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론이 정치에 너무 신경을 쓰고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하는 게 문제겠죠. 사실 작년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 거버넌스라는 책이 어떤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은 이제 주장이 저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현재 미디어의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전문직주의, 언론의 그 프로페셔널리즘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언론을 담당한 담당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지키고 언론인으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다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것이 이제 사실 오늘의 언론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간략하게나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른사회 쪽에 좀 약간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서. 근데 늘 얘기하지만은 그 정권이 그거를 언론을 장악하는데, 이게 늘 보면은 뭐 별로 변화가 없고, 그러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그 종편 그 인허가 기간입니까? 보면 이건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그 심지어 보면은 그 종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문 정관을 시키듯이 이렇게 이제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예컨대 보면은 뭐 TV조선도 그 심사를 뭐 받는다, 그리고 긴장하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그 인허가를 그렇게 함부로 예를 들어서 좀 명백하게 오보를 한다든지 악의적으로 왜곡을 한 경우 아니라면은 심사를 해서 그렇게 생사 여타를 갖다가, 글쎄 중앙 뭐 정부도 아닌데 언론중재위원회도 아닌데 그런 데서 가질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한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너무 좀 산만하다, 그다음에 좀 정렬이 안 돼 있다, 뭐 좌충우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유튜브라는 어떤 그런 그 제3의 어떤 대안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유튜브 나름대로 우리가 질서를 좀 잡아가는 이런 것도 관저 언론 또는 노영 언론을 갖다가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종편 같은 데를 심사를 해서 이거를 뭐 정관을 시키듯이 이렇게 뭐 규제를 해갖고 그 뭐 입을 막는데, 이런 거를 왜 그 폐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재갈을 씌우는 행동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갖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순치가 됐는지. 이거 보면은 뭐 학교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질문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질문한다고 너 뭐 수업에 나가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KBS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TV조선이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정관이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방송법 체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규제 체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허가, 인가, 승인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일정한 뭐 재정적 요건을 요구하죠. 굉장히 그 허가나 인가 요건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많은 걸 갖출 거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3년 전 2018년도에 재인가가 있었고, 근데 올해 초부터 해서 올해 또 계속 있고요. 거의 3년 단위로 해가지고 제어가 재인가를 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방송에 대한 방송 자체를 아주 굉장히 압박이 되거든요. 사실 이 방송사라는 건 그만한 규모를 가지고 시작됐는데 3년마다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내용을 한다는 것이 정권으로 하여금 방송사를 건드리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인허가 기간을 좀 늘리자는 안들이 많이 얘기가 돼 있죠. 뭐 왜 3년이냐, 한 5년, 뭐 10년까지 늘리자는 그런 안들이 있고, 또 지금 방송 인허가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방송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마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매년 방송평가합니다. 그게 사실 중복되죠. 3년 인허할 때도 들어가지만 매년 또 그 내용을 방송을 평가를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방송평가제도 같은 건 없애자 이런 논의들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송법 체제 자체가 가진 그런 규제 체제로서의 성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이 자체를 사실 개편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공영방송만이 아니죠. 모든 상업방송, 종편 다 포함돼가지고 방송법 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틀 자체의 규제 완화라는 방향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야 될 거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거 관련해 갖고 혹시 이 변호사님한테 여쭈고 싶은 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 말씀도 하셨고 그렇다면 이런 게 예컨대 심사란 게 사실은 아까 신백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는 사람들이 그걸 외면한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심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를 못 믿겠다 예를 들면 그런 점에서 사실은 시청자들이 이미 심사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런 말하자면 몇 년마다 그걸 평가를 1년마다 하고 3년마다 인허가도 평가하고 이런 문제를 예컨대 헌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다투거나 그런 적은 없는지 국내외적으로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인 건 아니고 좀 간접적으로 옛날에 헌법재판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언론도 하나의 일종의 제도로서 법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법규 자체가 위헌이라고 직접적으로 하는데기는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좀 과도한 과잉 규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뤄볼 여지는 충분히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쟁력을 상실한 그 체제를 지금 붙잡고 계속 가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계속 이제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기업을 그냥 지금 쓰러져가는 공기업을 그냥 계속 자금을 투입하면서 끌어내려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구조 개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관련해서 방송사들이 인허가를 받는데 실은 헌법 소원을 내거나 위헌심판 청구하거나 그 직접 방송사가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원고가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위헌의 여지는 되게 많은데 과연 헌법 소원을 하든 위헌심판 청구를 하든 간에 다 방송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과연 가능할 것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양 교수님 한 말씀 더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까 발표 중에요. 무슨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법률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제라는 거를 이제 시행을 한다는데 뭐냐면 언론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18세 이상 국민들한테 미디어 바우처라는 걸 나눠줍니다. 거기는 이제 플러스 바우처가 4분의 3은 플러스 바우처고 4분의 1은 마이너스 바우처를 나눠줘서 그 국민들이 그 받은 바우처를 자기가 좋아하는 언론사에다가 그걸 주는 겁니다. 물론 뭐 한 사에다 50% 이상은 못 주도록 이렇게 또 제한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받아서 그 자체가 어떤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건데 제 생각은 이제 지금 저쪽은 각종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시민단체를 동원해가지고 소위 언론 시민운동 같은 거를 통해서 특정한 매체에 사실 지원이 몰려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이게 연결된 법이 이제 아까 정부 광고법 관련된 법인데 지금 정부 광고법이 2018년도에 생겼는데요. 무슨 법이냐면은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그 모든 광고들을 문체부가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통합해서 언론진흥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수수료 10%를 떼는데 일종의 미디어 랩
기능을 이제 하는 거죠. 정부 광고에 대해서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신문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능 기금 같은 거에 많이 의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한푼이나 좀 아쉬운 사항이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죠. 정부 광고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정부 광고를 이제 지원한 대상을 선정할 때 이제 기존에 ABC 제도를 그냥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ABC 제도의 그 내용이 수치가 엉터리다 해가지고 조선을 고소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 광고 받아간 게 이제 사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ABC 제도를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ABC 제도 대신에 그걸 활용해서 정부 광고를 배분하겠다, 이런 이제 배경도 뒤에 있습니다. 조동근 교수님 마지막 멘트 하시고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조 교수님. 약간 좀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신문사도 이제 기업인데, 기업은 보통 이제 상장 폐지되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는데, 언론기관도 사실 시장 기능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는 것 같아. 인허가가 돼서 딱 들어오면은 어떤 경우도 정권이 탄압하지 않으면은 스테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지, 보면은. 그러니까 들어오더라도 뭐 맨날 얘기하잖아요. 교수 들어오고 나서도 뭐 평가받고 하듯이 보면은. 그런데 여기 평가 뭐냐면은 이제 정권하고 협조만 하면 끝까지 가는 거고, 시청자에 의해서 쫓겨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의 경로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보면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되나. 그래서 만약에 상업주를 간다면은 시청자가 외면하면은 뭐 광고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월급도 못 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되게 좀 이렇게 쫓겨져 나가는데, 우리는 왜 인허가 같은 거, 인허가 폐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인허가 폐지에서 어떤 그런 조건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맨날 그 신문사마다 뭐 종편마다 뭐 평가되는 어떤 기간이 지나면은 쫄잖아, 보면. 이게 탄압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는 뭐냐면은 그 인허가에서 폐지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냐. 두 번째 뭐냐면은 상업방송처럼 이렇게 간다면은 시청자들에 의해서 외면당해서 쫓겨나가는 어떤 채널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아쉽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 경로를 만들 건가. 이겁니다. 두 가지.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답변 겸 우리 인철 변호사님께서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조 교수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시장에서 원래 언론이라는 게 그렇죠. 상업적인 출발이죠. 기본적으로 언론 자체가 신문도 그렇고 방송 상업적 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규제법으로 묶이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아까 이제 인허가 기준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점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항목을 점수를 좀 높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좀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취지대로 인허가제다가 너무 이제 방송의 자유를 억누르고 어떤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말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주제가 너무 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아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건너뛰다 보니까 좀 어려우셨던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한 주제를 좀 요약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라는 이제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현재 어떤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셨으면은 그걸로 앞으로도 미디어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인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서 이 미디어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큰 그림을, 모든 그림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이러한 현상을 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자, 다음 주 저희들 그 미드 콘서트 소개하고요.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6월 30일이죠. 수요일 날 9시에, 밤 9시에 똑같이 저희 미드 콘서트 진행하고요. 다음 주에 발제는 이 주택 공시가격의 위법성과 조세 저항이라는 주제로 이 제주대 경작과에 계시는 정수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정수현 교수님은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도 하시면서 이 공시가격, 이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 행사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과연
조세 저항과 어떤 조세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세 저항들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실은 새로운 좋은 정보를 주실 것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서 같이 또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